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참석을 해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거 구경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또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패기가 넘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경준이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분이 조금 솔직히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해장선거라는 해냄대학교 학생회장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공유하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그 정보를 모아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제 장애인 여기 대학교 친구들 수강생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은영, 윤수영 후보입니다. 2번에는 2번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받았어요. 멋져요. 오, 1번. 멋져요. 화이팅! 화이팅! 나 화이팅! 네, 1번이요. 화이팅! 교실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 교실이 깨끗할 수 있도록 환경 구조를 조정하는 회장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세하는 동안 긴장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닥치니까 좀 긴장도 되고. 저도 장애이지만 회장, 부회장 되어서 많이 사람들한테 편안한 해냄을 만들어주는 거 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학생회장, 부회장이 하는 역할은 학생들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조금 더 신경 쓰고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해냄을 만들어 나가는 게 회장, 부회장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희 춘천 해냄대학은 우리 선거 문화에도 여러 가지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역 투표소들을 돌아다니면서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또 선거 공보물을 확인을 해봤더니 점자 공보물이 있었는데 애국가가 쓰여져 있었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실제 목격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큰 틀에서 바뀐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복지관부터 좀 내부적으로 좀 변화를 꾀해 봐야겠다. 이 총학생회장을 이제 뽑게 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역사회 좀 모범이 되는 모델이 돼야겠다 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정보 공보물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온전하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복지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번 관내에 미니 도서관을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제발 누가 되든지 이 공약대로 잘 실천하면 해냄대학교가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게 없으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겠구나. 주권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옳은 판단과 어떤 게 진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실력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끄는 해냄대학 화이팅!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호성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갈등과 분열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양쪽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 이 시간에 현 사태를 짚어보고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벌써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김 교수님. 지금까지의 상황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12월 3일 날 밤 10시 반경이었죠. 네. 당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죠. 한 3시간 정도 후에 국회가 이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네. 계엄 사태 자체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슈가 전개되고 있는데 네. 한 서너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초창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탄핵안 통과시키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12월 7일 날 한 번 발의가 됐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서 무산됐었죠. 그다음에 한 2주 가까이 더 흘러서 1주 후에 12월 14일 날 다시 발의가 됐고 당시 한동훈 대표 측 의원들이 그 가세항으로서 통과가 됐습니다. 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그 한덕수 대행 체제로 이어졌죠. 그다음 이슈는 뭐냐면 대행 체제로 가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랬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6분밖에 안 계셨고, 그 이제 그 과연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이거는 현재도 그 마은혁 재판관, 우리 강원도 고성 출신이신데, 네.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덕수 대행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탄핵돼 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체제가 들어왔죠. 최상목 대행은 두 분을 임의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은혁 재판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려면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권에 유리하죠. 뭐 한두 명 반대하면은 네. 이제 기각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9명 전체 체제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이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주 사활이 걸린 정책 이슈가 됐던 것이고, 세 번째 이제 큰 이슈가 됐던 거는 윤석열의 체포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 3일 날 공수처가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그 한남동 관사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경호처가 이제 체포를 말하자면 경호를 이유로 해서 막았고 네. 또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공권력 두 군데, 말하자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또는 군과 말하자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날은 포기하고 2주 정도 후에 다시 시도를 해서 이제 체포를 성공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됐냐면 윤석열 석방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지기현이라는 부장판사가 아주 기발한 사실상 위법에 가깝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석방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이것을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석방을 시켜버렸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첫 이제 준비 변론 기일을 열었고 이후에 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6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죠. 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 녹화를 하고 이 시점까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문 교수님 지난 두 전직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걸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당초 언론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로는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관한 쟁점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에 들어간 이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쟁점은 그렇게 복잡한 쟁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살아서 지난주에 결정을 늦어도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좀 길어지는데요. 재판관들이 아마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평의를 다 했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다만 만장일치로 이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이번 주 중에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럼 김 교수님 현재 정치적 상황이나 양상이 좀 이전과는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다른지 다양한 반응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까지 3번의 대통령 탄핵이 이제 있었죠. 네. 첫 번째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면 열린 우리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탄핵이 추진됐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 같아요. 네, 이 정도 가지고서도 이제 탄핵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헌재의 판결은 위반이긴 했지만 그러나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2017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탄핵이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국정농단 혐의였는데 이때 큰 차이, 지금하고 큰 차이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이때만 해도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 꽤 많은 의원들. 나중에 그 표를 계산해 보니까 약 60여 명 이상 됐던 걸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동참했죠. 우리가 아는 우리 그 강원도의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사실 소추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었고 우리가 아는 많은 황영철 그때 당시 의원, 지금 이철규 의원, 여러 강원도 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찬성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른정당이니 바른미래당이니 해서 소위 말하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정치적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분당을 해서 나가가지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실패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부터 한국의 그 극우 보수 세력들이 상당히 여당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분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 다시 컴백을 하셨어요. 네. 이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다 뭐냐면 탄핵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도 은근히 정당화하는 듯한 말씀들도 하시고 예, 이제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 탄핵 심판 과정과 결과 향후에 또 정치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리 정치나 우리 법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건 법치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법치주의.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윤석열 정부 소위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누가 보더라도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법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본인도 그러한 슬로건을 내세워서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그런 기대를 했죠. 다 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과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켰느냐. 뭐 우리가 지금 그 탄핵 사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년 반 정도 탄핵 사태가 있기까지 2년 반 정도의 통치 기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우리가 봤던 것은 그런 어떤 그 거시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럴까 법꾸라지, 법기술자 그런 모습만 자꾸만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법 조항의 작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특히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정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게 이제 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고 말하자면 합의돼서 뭔가 좋은 법안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갈등이 생기면 전부 다 어떡합니까? 고소해서 판사의 판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판단이 대단한 것이라고 막 강조해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자꾸 사법화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법 기술을 부리고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너무 많이 손상되지 않았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선거 이후에도 향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지금. 문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최근까지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이 부분은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탄핵 심판 이후에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죠. 이번 사안이 법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구속 취소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 논리 그리고 국민 정서 사이의 간극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좀 더 명확한 법적 논리가 확립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 방금 김 교수님께서 우리 법률가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법원의 그 직위원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 내리고 검찰은 또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구속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잘 허용되지 않거든요. 네. 내란죄 다른 공범들은 사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만 풀어준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지금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증거 확보도 지금 안 돼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무슨 법적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법적 개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네. 그동안의 관행도 그랬고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의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요.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뭔가 범죄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견제받지 않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지금 잃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 사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직위원 판사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법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시간으로 정한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고 날로 정한 것은 또 날로 계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기관은 날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날로 정해진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집판사가 사실은 뭐 판결문에서도 그 결정문에서 신체의 자유라든지 헌법의 어떤 취지 이런 거를 언급한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오랜 시간 동안 독재 체제에서도 그렇고 그 항거해서 쟁취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자유의 기록입니다. 네. 예. 근데 특히 신체 구속이라든지 구금 등 이런 이것들은 이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명시돼 있고요. 그 날과 시간으로 분리해서 명시한 것도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죠. 근데 이제 집판사가 사실은 본인이 쓴 형사소송법 책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 집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 엘리트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판사에 대한 뭐 그런 신뢰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문제도 이제 더욱 두드러지게 또 드러났고 아마도 검찰 개혁은 아마 피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저는 날이 어쩌고 시간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아니 우리가 그런 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새로운 사실을 이번에 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뭐 진짜 대한민국 국민하기 너무 힘듭니다. 여기 이슈 강원은 이를 계기로 해서 나아가거나 또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이유를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에 탄핵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 인용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나섰고요. 또 이에 맞서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 정당성 법치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럼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렇게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하고 있는데 탄핵 찬반 입장의 논지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아주 그 대표적인 논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기하는 여러 주장들은 간단히 말하면 초현실적인 사실인식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최우신수라면서 계속 간첩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뭐 지령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에 3번이나 집권을 한 정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치를 했다?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무슨 빨갱이, 뭐 무슨 또 뭡니까? 뭐 공산화, 뭐 또는 부정선거, 그죠? 반국가 세력. 제가 뭐 골라봤어요. 반중 정서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또 친미주의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고 미국이 네. 중요한 국가예요, 분명히. 그런데 과도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시위하는데 미국 국기를 왜 들고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왜 저러는지.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는 거 보고서는 정말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어떤 사실의 인식에 기반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정치든 외교든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이런 여러 영역에서 아주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이길 거야 그런데 그냥 져버리잖아요. 우리 엑스포 때 보면은요. 지금 부정선거 시비도 뭐냐면 여론조사 우리가 다 이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졌어. 왜 그래? 부정선거라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실제로 뭡니까? 그 여론조사가 왜곡된 것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처럼 돼가지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법치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쟁점이 되긴 했죠. 근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제 관련 사건으로 또 수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체포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됐고 또 발부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려 했는데 이제 영장 집행을 또 오히려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 또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또 변호인들의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 최후 변론까지도 장시간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법치주의가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계엄을 선포해서 정치인이나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는 그런 행위가 법치주의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전혀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위헌 위법의 계엄을 선포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또 시도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명분으로 헌정질서 수호나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이 헌법의 비상계엄 절차의 요건이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이제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 것이죠.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모두 지금 헌법수호, 자유민주주의를 내주고 있는데 개념에 아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사실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이 주인인 국가 구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또 국가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원리죠. 다만 이제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의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이제 일을 맡기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원리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인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에서도 분명히 누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우리 헌법에 들어온 거는 72년 유신헌법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서독의 본 기본법에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헌법에 그대로 들여오면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고 또 미소 냉전 체제로 대립되어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냉전 체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이제 이 70년대 군부 독재 하에서는 이제 헌법을 사실 초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하면 반공의 의미로 또 쓰였고 시민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명분으로 또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특히 정부가 그 자본과 재벌 대기업 위주의 그 성장 정책을 쓰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탄압의 명분으로 또 쓰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소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동서독이 또 통일되고 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이제 그 반공을 내세울 수 없게 됐죠. 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본기본법에 따른 자유로운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개념을 둘러싸고 사실 치열한 그 보수와 진보의 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보수와 진보가 대치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그런 그 기준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 의사의 바탕을 둔 국민의 자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인데요.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주어가지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재원을 준비하라는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무력을 동원해서 폭력적 지배를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데 법을 부정하거나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행위나 또 법원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도 역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군요. 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쉽게 정치학하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제 뭐 아주 저 학문적인 내용을 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에 대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떻게 딱 정리가 돼 버렸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뭡니까? 예, 해방 3년, 그다음에 6.25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자유는 뭐냐면 반북한, 반공산, 그러니까 반공주의하고 같은 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한테 자유를 꼭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 반공주의 아니야.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애국 시민을 만드는 기준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어떤 깊은 학문적인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정치 메커니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문 교수님 덧붙일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이걸 갖다가 네. 자유민주주의로 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리버럴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유주의와 또 대립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화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공화주의.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너무 이제 그 시장 자유라든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극단적으로 가면 신자유주의로 또 가는 네.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너무 좁게 해버리면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개혁도 저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사실은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실 정치에서 우리 보수들이 네. 생각하는 꼭 자유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말씀 드린 겁니다.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엔 또 강원도의 민주주의를 안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돌이켜보면은 과거에도 정치적인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고 국민은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이곳 강원도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1980년대 민주화 운동부터 그리고 현 탄핵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역사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6월 10일 항쟁에 있던 그날 강원대와 한림대 등 도내 대부분 대학가에서도 가두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10여일 동안 치열하고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여기가 8호 광장입니다. 8호 광장에서 학생들하고 경찰들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강원 민주화운동 1세대는 1980년 5.18 계엄 당시 군경과 맞섰던 현장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훼손당한다.
1991년 신민년 올해 실시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역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지방자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책임지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강원도의 역사를 한번 봤고요. 또 역사적인 순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김 교수님, 1980년대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기억하시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일어났고 2025년 지금까지도 투쟁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결정, 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순간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을 포함하면 우리가 이제 현직에 있는 서슬퍼런 대통령 권력을 2번이나 권좌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제도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획을 그었던 많은 사건들,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또 미국 혁명이라든가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뭐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2번이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그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그것도 수상도 아니고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이번 사태를 잘 슬기롭게 극복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수준 높은 시민들의 역량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 사태 이후에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이미 예상하시는 박근혜 탄핵으로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고 외국 교과서에 이제 그런데 2번이나 연속으로 우리가 그를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문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실질적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 시점 어느 때로 보시는지요? 예,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60항쟁이라든지 여러 계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은 사실은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달성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단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뽑는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권력은 아직도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경제 권력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국민 주권이 실현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그 단계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따라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만 투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정착시켜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형식적 민주주의의 체계는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문 교수님께서는 민주주의 법학 연구의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 뭔지요? 또 대표적인 연구가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소개해 주시죠.
사실 그 민주주의 토대는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신문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보장돼야 되고,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그나마 이제 민주화의 성과로 우리가 집회 시위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그런 형식적 민주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정당제도 이런 것도 개혁이 시급한데,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조화롭게 해결하는 그런 장치나 지혜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1990년 그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자본주의 중심의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산 격차도 너무 커지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불평등이 커졌는데, 불평등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려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자영업자들 폐업도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지어 뭐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47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이제 노동자들한테 그거를 배상하라고 해서 소송까지 제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철탑에 올라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김 교수님도 뭐 관찰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이제 좀 뭐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좀 정치적인 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강원도의 선거를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영남에서 보거나 호남에서 보듯이 어느 한 정당을 계속 지지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남이나 호남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정권도 잡고요. 네. 네, 나름의 이익을,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마련이죠. 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왔는데, 강원도는 어땠느냐? 강원도는 대체적으로는 보수에 가까운, 보수가 강한 그런 어떤 투표 행태를 계속 네. 보여왔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뭘 많이 얻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충청북도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충청북도는 그때그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아주 지지율이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는 충청북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그렇습니다. 캐스팅 보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했던 것은 강원도도 뭔가 좀 바람을 탔으면 좋겠다. 예, 선거가 있을 때 예, 뭐 누가 잘했느냐 못했냐를 좀 평가해서 이쪽 찍었다 저쪽 찍었다 하라도 뭐 어느 쪽을 한쪽을 찍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주장들을 오래 해왔는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실은 어떤 거냐 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원주, 춘천의 정책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농촌 지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이제 인구가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 중산층의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 말하자면 스윙 보터의 역할, 지금 말씀하신 캐스팅 보터의 역할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충분히 의식하시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좀 판단해서 나는 늘상 보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강원도가 화나면 무섭다. 강원도에 요구하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치권을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을 위한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지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와 개인 권리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권이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정치적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체의 자유나 영장주의라든지 재산권, 노동삼권, 환경권 같은 기본권이 있죠. 그밖에 뭐 종교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이런 다양한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와 기본권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집회 시위라든지 이런 권리도 우리가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자유로부터 얻은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권리가 이런 그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기본권 권리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수많은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정치적 자유, 모든 어떤 자유와 인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의 권리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자유와 권리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가 피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독재 체제와 싸워서 민주주의와 권리를 쟁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있어야 결국 우리의 권리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짚어주셨고요. 김 교수님께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네요. 요즘 권위주의, 포퓰리즘 등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특징 또 유의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은 한국의 시민의식의 수준, 한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도. 예컨대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시도를 해봤지만 한국 국민들처럼 정부의 시책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국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민주시민의식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많은 나라 지금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만 우선 첫 번째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감을 갖죠. 자신감.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믿자.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에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해서 다시 또 민주주의 발전의 궤도로 올라서는데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수준 높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으로 만약에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가 있게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또 내년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또 치러질 예정이고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법적인 측면에서 유권자인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문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뭐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 시민들이 이제 사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열기가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습니다. 갈등도 고조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심판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도 많고 이렇게 이제 하실 텐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좀 이제 좀 평온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대선 정국으로 어차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선거에 임했으면 합니다. 정당 정책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거에 임했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참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창의적인 형태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제가 이제 외국 반응들을 그런 거 있고 나면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행동하시라.
행동하라. 네. 뭐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행동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빛난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행동을 한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평생 정치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또 많은 나라, 제가 뭐 일본을 전공했고 미국에 가서 공부했고 뭐 유럽에도 가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봤던 네. 예, 많은 것들에 기초했을 때 제 말씀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신 있게 행동해 주시면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튼튼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결론을 함께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균형과 타협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 이 또한 우리의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